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소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 방미 성적표 점수로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90점 이상이요. 네. 국빈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미담도 많이 만들었고 또 우리 국민을 즐겁게 하는 좋은 장면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이번 국빈 방미의 목적은 사실은 북핵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경제적 위기 뭐 이런 거를 타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두 축인데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핵을 포함한 한미 상호 방위의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보면 첨단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기업들과 50여 건의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금액으로는 59억 달러, 우리 돈 7조 9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는 그 계획, 그거를 이끌어냈다 네. 이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기업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네. 관련해서는 한미가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확실히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미의 원래 의도했던 거는 다 이루고 오셨다. 다만 이제 반도체법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담보가 됐더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90점 학점으로 친다면 A 학점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전 70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 안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의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합의가 있기 전이라면 지금까지의 70년 동맹이 흔들릴 상황이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부나 전 정부 때 동맹이 흔들렸는데 우린 확고하게 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지만 한국 전쟁 이후로 한국과 미국의 사이는 언제나 공고했고요. 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을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북한한테 폭격을 맞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너무 저자세로 이런 것을 더 약속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특히나 아쉬운 건 지금 방금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IRA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의제로 아예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라고 미루었는데 그럴 문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또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까지 전부 다 지금 미국까지 같이 쫓아가서 뭔가 좀 이걸 간절하게 기대를 하면서 간 것인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여기서 투자하려면 내가 당신들 회계장부도 들여다볼 것이고 얼마 이상 벌면 돈은 더 가져갈 것이고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라.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의 실망이 좀 컸겠다 싶은 생각. 계속되는 무역 적자 지금 13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중국 내치면 일본하고 미국에서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오늘 조선일보 등은 아예 이 미국과 일본과의 거래를 통해서 중국의 이 적자를 다 메꿀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한 가시적인 경제적인 성과는 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게 네. 걱정이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좀 표해 주셨는데 이번 국빈 방미 결과를 두고 여야에서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이 신뢰를 훨씬 강화한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또 다른 큰 성과입니다. 어느 쪽도 비둘기든 매든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성과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양보나 진지한 고민들이 미국 측에 없었고 그걸 얻어내지 못했던 외교의 실패다. 그렇게 자랑하고 국민께 공유하고 싶은 게 많으시다면 외통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태호 안보실장 빨리 정리해야 돼요. 네,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한 여야의 평가를 듣고 오셨는데 특히 이번 방미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가장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바로 워싱턴 선언의 해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핵 공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를 놓고 백악관 측에서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을 하면서 이것이 여야 간 공방으로 좀 번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여야 간 공방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애초에 김태호 1차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제 개인적으로 좀 너무 나갔다 이 생각을 네. 좀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 공유라는 개념을 제가 쓴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지금 유럽에는 나토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토식 공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미국은 핵 공유라는 용어를 안 써요. 말하자면 전술 핵무기를 유럽에 배치를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결정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미국이 그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네. 때문에 곧바로 반박을 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 김태호 차장이 그 얘기를 한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를 네. 합의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북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 국가를 상대로 다자간이 아니라 한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식의 합의를 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를 해서 아마도 북한 핵 문제에 대비하는 현실의 체감도 면에서 국민들이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뜻은 저는 그 흐름이 맞다고 보는데 네. 용어 사용에 신중하지 못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네.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훨씬 강화된 핵 확장 억제 방안을 갖추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김태호 실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백악관에서는 핵 공유라는 용어에 좀 집중을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핵 공유 호소인이 아니냐 이런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거든요. 국가 간의 일에 느낌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난 당신들을 도와줄 느낌이었어 라고 전쟁통에 전화해서 말하면 그쪽에서 그런 느낌을 느끼겠다면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답변 들을 건가요? 모든 것은 문서화되어야 되고 조약화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전쟁이 날 일도 없지만 그렇게 안 하도록 억지를 해야겠죠. 전쟁에 난 미국이 느낌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 동맹 사이에서 무엇이 불안하다고 이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어디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나토 얘기를 자꾸 지금 김태호 실장 하고 있는데 나토 같은 경우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죠.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자, 이건 여기다 배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기에다가 핵무기를 한번 실어봅시다. 그건 실제로 이태리 비행기에다가 미국의 핵무기를 실는 훈련을 같이 하면서 플래닝을 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는데 무슨 플랜을 짭니까? 그래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해서 그냥 상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다음 주에 저희 잠수함 항공 한번 들르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정도 통로가 될 텐데 이것도 심지어는 우린 차관 보고 미국과 나토는 장관급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느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양보해도 된다? 저는 김태호 차장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 대통령이 혹시 이 보고를 들으시고 핵공유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야당의 해임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여당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지나친 말을 했으면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현지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국방부에서 나와서 미국 국방부도 아니죠. 미국 대통령실에서
전격적으로 부인하면서 우리 공유를 얘기한 적 없다라고 잘라서 대통령 망신을 시킵니까? 이런 사람은 글쎄 저는 이 자리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들이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당장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국빈 방미 성과를 놓고 여야에서 평가를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나 이번 달에는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연쇄 외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이번 방미 성과 또 앞으로 예정된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언론도 좀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 싶지 않은 박강원 원내대표라도 만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박홍근 원내대표 때 안 만나셨던 일도 있고 지금 뭐 정상회담 외국 나간 게 처음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야당하고 1년 넘게 단 한 번도 안 만났던 대통령이 없는데 지금 만나면 저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까운데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당장 한일 정상회담도 7일에 예정돼 있고 또 그렇게 한미일 정상회담도 지금 5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지 않으면서 야당한테 왜 잘 모르고 얘기하느냐 하는데 아니 야당이 알 수가 있나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는데 그래도 법을 바꾸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야당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똑같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이제 적절한 루트를 찾아서 순방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시는 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야 간의 대화를 하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네. 마침 원내대표도 바뀌었고 했으니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7일에서 8일 사이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5월 19일에서 21일까지는 그 히로시마에서 그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우리 초청 받았으니까 거기도 가셔야 되고 해서 외교 안보 현안들 뭐 숙제들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네. 국민을 상대로 혹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을 상대로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총리가 5월 7일과 8일 답방하는 형식으로 서울을 찾는 일정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만약 알려진 대로 기시다 총리가 7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당초에는 여름쯤 방문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여름쯤에는 방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이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겨서 이달 초에 방문할 것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은 어떤 배경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원래는 이제 그 G7 정상회의 끝나고 난 뒤에 올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땡겨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번에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미 간에 조율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 부분을 뒷받침하는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G7 정상회의 앞에 네. 지금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한미일 정상 간의 3자 회동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 전에 한미 간에 좀 조율할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북핵 위협이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삼각 동맹 체제와 관련된 한미 간의 현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네. 사실은 한일 간의 역사적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풀어 나갔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화이트리스트 문제라든가 우리가 먼저 풀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거기에 대해 오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일 간에 만약에 서툴 정상 외교가 진행이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던진 공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이 매듭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같은 값이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전에 일본 국내로 보더라도 어떤 이슈를 점하는 게 유리하다고 기시다 총리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에 얘기됐던 우리가 물잔의 반을 채웠고 일본이 나머지 물잔의 반을 채우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당시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좀 성의 있는 조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알려진 대로 이달 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비워져 있던 컵의 반을 채우는 성의 있는 조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잔은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하고 나오자마자 우리 독도 얘기했다. 우리 오염수 방류도 얘기했다. 수산물도 수입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했다. 한국 정부 부인하기 바빴고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어디 모르는 언론사에서 한 게 아니라 교도통신.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 정도의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교도통신 얘기를 하고 NHK, 우리나라 치면 KBS 같은 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연이어서 보도를 해서 사실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것이 국내 언론이 아니라 야당도 아니라 일본 언론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마디도 해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잔임이 깨져버리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왜 오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전 한미동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는 안보적으로는 동맹이긴 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당장 본인 재선 앞두고 어떻게든 한국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는 사람이고요.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40년 정치 인생에서 30년 넘게를 외교만 전담했던 정말 말 그대로 프로 중에 프로거든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쪽에 연락을 해서 지금 G7 정상회담 하기 전에 좀 만나도록 해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서 한국이 양보해야 될 남은 것들을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넘어온 그 문제를 해결.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우리의 좀 더 많은 양보를 받고 그 성과를 가지고 G7에서 모든 보따리를 풀려고 하는 것으로 전 보고 있어서 서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지금 일종의 부탁이나 명령을 한 것 같고 기시다 총리가 그걸 수행하러 들어오는 건데 이거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분명하게 얻어낼 것들을 얻어내는 좀 외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미 회담 할 때요. 일본 측도 뭐 안테나를 세우고 미국 외교안보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무언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일 체제를 보면.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일본 총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에 오려고 하다가 지금 그 우리 정부에서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주기 전에 일본의 언론에 먼저 나갔거든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전격적인 결정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때보다는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서든 한일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든 지난번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이 34.5%로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당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주째 하락해서 44.7%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2주째 상승해서 35.2%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약간 올랐고 국민의힘도 역시 2주째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지금 정당이든 대통령 지지율이든 제가 볼 때는 이끌고 가는 동의는 대통령의 방미, 순방 활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일주일 매일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셨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올라온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방미가 이번 지지의 미세한 반등에 주된 영향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익이 달린 순방 외교인데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개입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 순방 과정에서도 뭐 순방을 끝내기도 전에 야당에서 빈손 외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정상 간의 외교는 서로 이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실무 차원의 추가 협상들이 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보든 뭐 외교든 그다음에 요번에 뭐 첨단 기술 동맹이든 이걸 쭉 원칙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무슨 이게 빈손이니 이루어진 게 없니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 좌표 찍기, 낙인 찍기 해서 프레임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실 텐데 좀 국익 차원에서 미국 상원은 말 맞다나 국경선을 넘지 않은 국경을 넘지 않은 차원에서 정치적 논의가 전개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또 민주당에서 다소 하락한 원인은 돈봉투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부정평가율이 60%가 넘고 네. 있는 것이 전 큰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지지층 위주보다는 좀 더 중도층으로 시선을 돌리셔서 어쨌든 경제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국민들이 다 지지하려고 마음 먹고 사실은 대통령까지 찍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항상 반대일 거라는 확신을 갖지 마시고 좀 더 중도층을 위해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김기현 지도부라기보다는 윤석열 지도부라고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같이 등락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서 이건 하나로 묶여서 움직인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도 터졌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대책이란 걸 내세우지 못하고 뭐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 뭐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송영길 대표를 칭송하는 발언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5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 돈 벌려면 나가서 누군가 한 달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돈인데 그런 돈이 오고 간 일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대응하고 있는 것 정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주요한 변수로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딴 설화로 두 최고위원이 논란을 빚으면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개시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당원이 징계 요구, 네. 윤리위에 어떤 사안을 하면 윤리위는 징계 개시 절차를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원 200여 명이 이미 청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아시다시피 자기 스스로 회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징계 개시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느 수준으로 갈지.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원회가 워낙 민감한 곳이니까 지금 9명의 윤리위원 면면을 지금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5.18과 관련된 발언들 중에 예전에 김술래 전 최고위원이 5.18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좀 사안의 폭발력이라든가 확장성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가 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징계 수위가 어디로 갈지는 저도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네. 소장님께서는 징계 수위, 결국 징계 수위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대통령실의 명령대로 집행이 될 거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 보도를 통해서 징계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으니까 징계가 될 것이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국민들 감정선에선 김구 선생과 관련된 비하, 네. 김일성에 마치 휘둘린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게 지금 징계사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 국부로 지금 세우는 과정, 윤석열 대통령이 46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승만 국부 기념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 기념관 만드는 거랑 김구 선생 깎아내리는 건 한 축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재밌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과를 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 징계를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면 민심을 듣는지 대통령실 말을 듣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습니다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자진해서 출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는 부르면 나와라, 시간표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자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공개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29일 날인가요? 그 송영길 전 대표 자택하고 뭐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혐의가 있다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아직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결정이 안 났는데 본인이 검찰 출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아직 소환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 아니 그리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면서 무슨 검찰 출두를 해서 자기 스스로 합니까? 이게 보통 수사 절차는요.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그 외 선거의 관계자들 부른 다음에 제가 볼 때 검찰 절차는 제일 마지막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것 같은데 네. 지금 자기가 출두를 해서 뭐를 증명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오만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이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조금 소급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날짜를 자기 편의대로 결정을 했어요. 검찰에서 오라는 날 당무가 있으면 못 가니까 토요일 가겠다. 예? 자기가 정해서 두 분이나 그렇게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대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법 감정이나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거다. 정치인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치적 행위를 일삼는 거지요. 네, 소장님께서는 송 전 대표가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뭐로 보시는지 또 송 전 대표가 내일 검찰 청사를 방문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자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공항에서의 짧은 입장 발표 이후 이번에 기자들 앞에 다시 공개적으로 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 밝힐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출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언론 앞에 서게 되면 언론 앞에서는 본인의 해명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이분 워낙 또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자들과 상당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글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예전 같으면 검찰이 당 대표급이다 이러면 한 번 부르면 더 이상 못 부른다는 관례와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검찰은 예를 들어서 내일 수사를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된 것이 오늘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다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안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송영길 대표 측에게 실익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3선의 박광원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박광원 의원 앞에 여러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당을 쇄신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쇄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 쇄신이었고 또 통합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돈봉투 의혹과 사건과 관련한 쇄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이 배에 난 구멍이 되게 작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네. 않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녹취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목소리로 해서 뭐 누가 와서 형님 저도요라고 말해서 2개를 줬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줬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말을 지어냈거나 인 건데 실제로 줬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줬는지 윤관석 의원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명 전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최소한 2명부터 시작해서 그렇고요. 만약 준 것이 아닌데 그런 말을 그 사무부총장에게 허언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징계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직생의 각오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온정주의를 발휘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민주당은
네트워크에 의거해서 서로 로비나 주고받는 정당이라는 것을 낙인 찍게 될 텐데요. 왜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혹은 민주당이란 정당이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좀 더 당내 자정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한 쇄신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쇄신책의 첫 방안 중 하나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윤관석 의원 또 이성만 의원의 탈당이나 출당 조치입니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선제적인 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내 제1당으로서 169석의 원내대표니까 네. 그 존재감과 상징성은 크지만 원내대표 역할은 원내 사안을 다루는 사령탑입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로서는 뭐 모른 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굉장히 골치 아픈 현실에 지금 마주친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징계의 문제든 당 쇄신의 문제지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 부분이거든요. 네.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난 의견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당 운영에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히 쇄신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쇄신안을 잘못 건드리면 친명그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박광원 원내대표의 스타일상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친명그룹과 정면 충돌하는 선택은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